매일 뉴스에서 사건 사고 소식들 정말 많이 접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누가, 무엇을, 어떻게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왜라는 질문, 이게 사실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헤드라인 넘어 범죄학의 세계로 깊숙이 들어가서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질문입니다. 어찌 보면 정말 단순해 보이죠? 사람은 대체 왜 법을 어기는 걸까? 바로 이 질문 하나가 범죄락이라는 거대한 학문 전체를 이끌어가는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은요, 절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뭐랄까, 수많은 이론들이 서로 맞서고 또 복잡한 사회적인 힘들이 얽히고 설킨 그런 거대한 지도를 탐험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지금부터 그 복잡한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왜 범죄가 일어나는지 묻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범죄라는 게 도대체 뭔지부터 확실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범죄의 정의라는 게 시대나 사회에 따라 계속해서 변하는, 말 그대로 움직이는 관역 같거든요. 범죄학의 선구자 중 한 명인 에드윈 서덜랜드는 이렇게 명쾌하게 정의했습니다. 범죄란 국가가 금지하고 처벌하는 행위다.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법이 범죄라고 정해놓으면 그게 바로 범죄라는 뜻입니다. 정말 깔끔하고 명확한데 과연 이게 전부일까요? 사실 법이라는 게 대체 뭐냐? 이걸 두고도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요. 자, 여기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합의론적 관점. 이건 법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그래, 이게 맞아 하고 동의한 일종의 사회적 약속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도덕과 가치관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완전히 반대되는 시각도 있습니다. 바로 갈등론적 관점인데요. 이쪽에서는 잠깐만, 법이 정말 모두를 위한 걸까? 하고 의문에 던지는 겁니다. 오히려 권력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만든 도구가 아니냐는 거죠. 이 둘 중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범죄라는 것의 의미가 정말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제 범죄학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범죄는 왜 일어나는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정말 거대한 학문적 논쟁이 시작됩니다. 범죄학의 초창기에 정말 거대한 두 생각이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혔습니다. 먼저 고전주의 학파가 있는데요. 베카리아 같은 사상가들이 대표적이죠. 이들은 인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라고 봤어요. 그래서 범죄는 이걸 하면 이득일까 손해일까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내린 선택의 결과라고 주장했죠. 반면에 실증주의 학파, 롬브로소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전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범죄는 개인의 의지를 뛰어넘는 예를 들면 생물학적 요인이나 사회적 환경 같은 어떤 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 원인을 찾아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이 초기의 커다란 논쟁은 시간이 지나면서 범죄를 바라보는 두 가지 주요한 렌즈로 발전하게 됩니다. 첫 번째 렌즈는 개인의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물학적 특징, 심리 상태, 성격 같은 것들에서 원인을 찾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렌즈는 개인의 밖을 봅니다. 그 사람을 둘러싼 사회 구조나 공동체, 환경 같은 외부적인 요인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선을 개인에게서 돌려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구조 자체가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는 바로 이 사회학적 이론들을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버트 머튼이 제시한 긴장 이론은 정말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공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사회는 모든 사람에게 성공해야 한다, 부자가 되어야 한다 같은 공통된 목표를 막 심어주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모두에게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합법적인 기회를 똑같이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 목표와 수단 사이의 격차 때문에 사람들은 엄청난 긴장 상태에 빠지게 되고 결국 일부는 비합법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20세기 초반의 시카고 학파는 아예 다른 각도에서 접근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범죄율이 높은 건 어떤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의 특성 때문이라고 봤어요. 예를 들어서 가난하고 사람들이 자주 이사 다니고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마구 섞여 사는 그런 동네는 공동체의 유대감이 약해지기 쉽다는 거죠. 이런 사회 해체 현상이 결국 범죄가 자라나기 쉬운 토양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사회학적 설명이 이게 다는 아닙니다. 정말 다양해요. 예를 들어 낙인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어떤 행동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사회가 누군가에게 너는 범죄자야 하고 딱지를 붙이는 그 과정 자체가 범죄를 만든다고 봐요. 또 마르크스 이론은 법과 범죄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계급 투쟁의 결과물로 해석하고요. 하회문화 이론은 주류 사회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진 집단 안에서 범죄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학습되는지를 설명하죠. 보시는 것처럼 사회를 어떤 렌즈로 보느냐에 따라 범죄의 원인이 정말 천차만별로 달라 보입니다. 자, 이렇게 범죄의 원인이 다양하다면 우리 사회는 대체 이 범죄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이제 이론의 세계에서 잠시 빠져나와서 현실 세계에 일하기, 즉 이런 이론들이 실제 정책이나 시스템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형사사법 시스템의 절차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되곤 합니다. 경찰이 수사해서 용의자를 체포하고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가리고 유죄가 확정되면 교도소 같은 교정시설에서 형을 집행하는 과정이죠. 겉보기엔 굉장히 단순한 흐름 같지만 사실 이 각 단계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 수많은 이론과 철학들이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큰 규모인지 한번 숫자로 볼까요?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엔 무려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200만 명이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힐 만큼 높은 수치거든요.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우리 사회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얼마나 거대한 시스템을 움직이고 있는지 실감이 나시죠? 그런데 이 처벌 뒤에는 서로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철학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는 교화입니다. 범죄자를 교육하고 치료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고쳐서 사회로 돌려보내는 게 목표죠. 이건 범죄의 원인이 개인의 어떤 결함 때문이라고 보는 아까 말씀드린 실증주의적 관점과 맞닿아 있어요. 반면에 응보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건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에요. 범죄는 개인이 자유의지로 선택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고전주의적 관점에 뿌리를 두고 있죠.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쭉 살펴보면서 느끼셨겠지만 정말 중요한 사실은 범죄학이라는 학문은 명쾌한 정답을 내놓기보다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학문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인용문이 모든 걸 설명해주는 것 같습니다. 범죄학이라는 건 심리학자, 사회학자, 법학자 같은 정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범죄라는 이 하나의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서로 끊임없이 대화하고 때로는 논쟁하면서 만들어가는 아주 역동적인 학문의 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범죄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조차 이렇게 합의하기가 어려운데 과연 우리는 그 해결책에 대해서는 제대로 합의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이 깊고도 중요한 질문에 대해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